28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남편을 버렸어요. 이유는 단 하나, 치매였죠. 재산을 정리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고 모든 걸 지운 그 여자는 단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기억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콘텐츠는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자가 직접 기획하고 서사로 재구성한 오리지널 창작 오디오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50대 중반의 남자가 아내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손바닥이 축축했어요. 긴장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는 차트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초기 치매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떨어졌고 그 말은 마치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지나갔어요. 아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개를 떨구고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죠. 남편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자신이 환자인데도 자신의 기억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는 본능적으로 아내를 위로했어요. 괜찮아,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면 돼.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28회를 함께 산 사람. 두 아이를 함께 키운 사람. 힘들 때마다 서로 기댄 사람. 이번에도 그럴 거라 믿었죠. 의사는 약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어요.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환자를 절대 혼자 두면 안 된다고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제가 지킬게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내의 손을 더 꽉 쥐었죠. 이 여자가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무서운 미래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몰랐어요. 진료실을 나서는 아내의 표정이 너무 빨리 평온해졌다는 걸요. 눈물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는 걸요. 수납 창구 앞에서 아내는 진단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 한 장이면 충분한 진단서를 그녀는 5장이나 신청했어요. 5장이나 필요하세요? 창구 직원이 물었죠. 네, 혹시 몰라서요. 여러 곳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내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죠. 마치 이미 계획된 것처럼요. 남편은 그 대화를 듣지 못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어요.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안개처럼 뿌옇게 느껴졌어요. 아까 의사가 한 말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약 이름도 복용 시간도 흐릿했어요. 이게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어요. 자, 가요. 집에 가서 쉬어야죠.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을 나섰어요.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 아내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죠. 남편이 물었어요.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야? 아, 애들한테요. 오빠한테도 알려야 하고. 아내는 스마트폰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슬쩍 각도를 틀어가렸죠. 그 순간 화면에 떠있던 이름은 애들도 오빠도 아니었어요. 우진이라는 남자 이름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시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28회를 함께 산 사람을, 두 아이를 낳아준 사람을 왜 의심하겠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죠. 남편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고 아내는 운전대를 잡은 채 정면을 응시했어요. 신호 대기 중에도 아내의 손가락은 계속 핸들을 두드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세고 있는 것처럼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20년을 산 아파트, 30평짜리 보금자리. 두 아이가 자라고 두 사람이 늙어가던 공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남편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자기 집인데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실 소파 위치가 달라 보였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도 어딘가 어색했죠. 여보, 사진이 원래 저기 있었나?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며 대답했어요. 네, 원래 있던 자리예요. 기억 안 나세요? 그 말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 없게 된 순간이었죠. 치매 환자는 이렇게 조금씩 자신의 현실 감각을 잃어가는 거였어요. 저녁 식사는 간단했어요. 아내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조차 확신할 수 없었죠. 내 입맛이 변한 건지, 아내 손맛이 변한 건지, 아니면 이것도 병의 증상인 건지요. 밤이 깊어갔어요. 남편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게 될까? 아이들 얼굴도 잊게 될까? 아내의 이름도 잊게 될까? 옆에서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죠. 오늘처럼 힘든 날에도 그녀는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게 부러웠어요. 하지만 몰랐어요. 아내가 잠들기 전 화장실에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걸요. 진단서 나왔어. 이제 시작이야.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은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조심해. 천천히 하고. 아내는 메시지를 삭제한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남편 옆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죠.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없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계획한 일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 남편은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을 지나쳤어요.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죠. 아내가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였어요. 무심코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단서 5장을 확인했죠.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단계.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뽑았을까? 아내 말대로 여러 곳에 제출하려는 걸까? 그런데 어디에 제출한다는 거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머리가 아팠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죠. 결국 남편은 서류를 도로 봉투에 넣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어요. 5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 이제 기억을 잃어가는 환자.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작은 화장실에 울렸죠. 그 순간 남편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기억이 흐릿했으니까요. 병이 그를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다시 침실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남편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일은 조금 나아질까?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 거였어요. 그 사실을 남편은 아직 몰랐죠. 병원을 다녀온 지 사흘이 지났어요. 아내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 통화를 이어갔죠. 남편이 물어도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당신 일 때문이에요. 걱정 마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했고 자신이 뭘 물었는지도 금방 잊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말했어요. 오늘 주민센터 가야 해요. 같이 가요. 무슨 일인데? 서류 처리요. 당신 명의로 된 거 정리해야 해요.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옷을 갈아입고 함께 집을 나섰죠. 주민센터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는 동안 아내는 서류 뭉치를 꺼내 다시 확인했어요. 남편은 그 서류가 뭔지 물어보려다 말았어요. 어차피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32번 고객님, 방송이 나왔어요. 아내가 남편의 팔을 잡고 창구로 갔죠. 공무원이 서류를 받아 훑어봤어요. 보호자 변경 신청이시네요. 네,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아내는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공무원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뒤 남편을 바라봤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장 찍어주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도장을 건넸어요. 남편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죠.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어요. 재산관리 위임, 법정 대리인, 보호자 지정. 낯선 단어들이 빼곡했죠. 여보, 빨리요. 사람들 기다려요. 아내의 재촉에 남편은 도장을 찍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아내가 가리키는 곳마다 도장이 찍혔죠. 그렇게 3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남편의 재산관리 권한이 아내에게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이제 통장도 부동산도 보험도 모두 아내 이름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주민센터를 나서는 아내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반면 남편은 왠지 모를 무거움을 느꼈죠.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여보, 나 지금 뭐 한 거야? 당신 재산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치매 환자는 사기당하기 쉬우니까요. 아내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온 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남편이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죠. 여보, 비밀번호가 안 맞아. 제가 바꿨어요. 당신이 실수로 알려줄까 봐요. 그럼 새 비밀번호가 뭔데? 제가 관리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남편은 자신의 통장인데도 볼 수 없게 됐어요. 잔액이 얼마인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었죠. 며칠 뒤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매물 내놓으신 아파트 보러 오신다는 분이 계세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중개사는 당연하다는 듯 사모님을 찾았어요. 남편은 혼란스러웠죠. 무슨 아파트? 아, 죄송합니다. 사모님께 직접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죠. 우리 집 내놓은 거야? 아니요, 시골에 있는 작은 땅이요. 안 쓰는 거 팔려고요. 그런 게 있었어? 당신이 잊은 거예요. 아내의 대답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서재 서랍을 뒤졌어요. 부동산 서류를 찾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서랍은 텅 비어 있었죠. 모든 서류가 사라졌어요. 여보, 서류 어디 갔어? 제가 정리했어요. 당신이 잃어버릴까 봐요. 아내는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서류를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어디에 보관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죠. 남편은 조금씩 고립되어 갔어요. 자신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고 정보 접근도 차단됐죠. 하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믿었어요. 일주일 뒤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상담 예약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남편이 받았는데 자신은 예약한 적이 없었어요. 상담이요? 네, 사모님께서 어제 예약하셨는데요. 또 아내였어요. 남편은 아내를 불렀죠. 여보, 요양병원이 왜? 상담만 받아보려고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서요. 나 병원 갈 거야? 아직은 아니에요. 준비만 하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가슴 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며칠 뒤 실제로 요양병원 상담이 잡혔어요. 아내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죠. 깨끗하게 정돈된 시설, 친절한 간호사들, 넓은 정원.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상담실에서 원장이 말했어요. 초기 치매라면 아직 집에서 지내셔도 돼요. 하지만 보호자분이 힘드시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죠. 아내가 물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입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돈을 매달 쓸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태연했죠.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 아직 괜찮아. 병원 안 가도 돼. 알아요. 그냥 알아본 거예요.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정리되고 있다는 걸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권한을 넘기고 스스로를 내어주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기억은 흐릿했고 판단력은 흔들렸으며 아내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옆에서 아내가 뒤척였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화면에는 누군가와 나눈 대화가 떠 있었어요. 다음 주면 끝나. 조금만 기다려. 남편은 그 문자를 보지 못했어요. 보았다 해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해체되고 있다는 걸, 아내가 그 설계자라는 걸 알 리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어요. 아니, 나빠진 것처럼 보였죠.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기억 못하고 며칠 전 일을 헷갈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증상이 유독 아내 앞에서만 심해졌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멀쩡했는데 아내가 돌아오면 갑자기 혼란스러워 보였죠.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끄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죠. 당신 혼자 두기가 무서워요. 낮에 제가 없을 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나 괜찮아. 아니에요. 어제도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했잖아요. 남편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내가 거짓말할 리 없었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아내가 서류를 꺼냈어요. 요양병원 입소 계약서였죠. 잠깐만, 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지금 안 가면 나중엔 더 힘들어요. 전문가들이 돌봐줘야 해요. 싫어. 나 집에 있을래.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단호했죠. 여보,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나도 힘들어요. 매일 당신 걱정하면서 일하기 힘들다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남편은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미안해. 내가 짐이구나. 짐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결국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틀 뒤 남편은 요양병원에 입소했어요. 짐은 간단했죠.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가족사진 한 장. 아내는 남편을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는 금방 돌아갔어요. 주말에 올게요. 전화해요. 짧은 작별이었어요. 남편은 병실 창가에 서서 아내의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죠.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의 표정이 너무 가벼웠거든요. 슬픔이나 미안함 같은 게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규칙적인 식사, 정해진 활동 시간, 약 복용.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었죠.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남편보다 상태가 심각했어요. 말을 못하거나 걷지 못하거나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남편은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저 정도는 아닌데 왜 여기 있어야 하지? 하지만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내가 주말에 올 거라 했으니까요. 그때 다시 얘기하면 될 거였죠. 주말이 왔어요. 하지만 아내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가 왔죠. 미안해요. 일이 생겨서 못 가요. 다음 주에 갈게요. 남편은 실망했지만 이해했어요. 아내도 바쁠 테니까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그 다음 주도요. 한 달이 지나도록 아내는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만 가끔 했죠.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어요. 어느 날 남편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전화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집에 전화해야 해서요. 환자분 핸드폰은요? 아내가 가져갔어요. 잃어버릴까 봐요. 간호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공중전화를 가리켰어요. 남편은 동전을 넣고 집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뒤에 아내가 받았죠. 여보, 나야. 네.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예전과 달랐죠. 언제 올 거야? 보고 싶어. 바빠요. 나중에 갈게요. 나 괜찮아.
집에 가면 안 될까? 안 돼요. 거기서 치료받아야 해요.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대화는 짧게 끝났어요. 남편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날 밤 남편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걷고 있는 꿈이었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남편은 꿈속에서 소리쳤지만 아내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꿈에서 깬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냥 꿈이라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며칠 뒤 그 꿈이 현실이 됐어요. 병원에 한 통의 서류가 배달됐어요. 남편 앞으로 온 등기우편이었죠. 간호사가 전해줬어요. 환자분, 우편 왔어요. 남편은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법원 서류가 들어 있었죠.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재혼 신고 통지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치매 환자로 법정 무능력자 판정을 받았으니 보호자인 아내가 단독으로 이혼과 재혼 절차를 진행했다는 거였죠. 서류는 떨어졌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8회의 결혼 생활이, 두 아이를 키운 세월이,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났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날 저녁 남편은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죠. 여보, 이제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린 남남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죄책감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왜 이래?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살아야 해요. 나 나아질 수 있어. 치료하면. 아니에요. 의사가 그랬어요. 계속 나빠질 거래요. 그래도 우리가. 미안해요. 전세 인생 시작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어요. 남편은 수화기를 든 채 굳어 있었죠. 병실로 돌아온 남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죠.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어요. 환자분, 약 드셔야 해요. 전 환자가 아니에요. 네, 전 멀쩡해요. 기억도 나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기 있어야 해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치매 환자들은 종종 자신이 멀쩡하다고 주장했거든요. 약 드시고 푹 쉬세요. 내일은 나을 거예요. 하지만 내일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요. 남편은 요양병원에 갇혀 있었고 바깥 세상은 그를 버렸죠. 아내는 정말로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새 남편과 새 집에서, 남편의 재산으로요. 그리고 남편은 몰랐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요. 진단서를 받은 그날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아내는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요양원의 하루는 반복이었어요. 아침 6시 기상, 세면, 아침 식사, 오전 활동, 점심 낮잠, 오후 산책, 저녁 취침. 매일 똑같은 루틴이 돌아갔죠. 남편은 그 속에서 천천히 무너져 갔어요. 아니, 무너지는 척했어요. 직원들 앞에서는 멍한 표정을 지었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으며 길을 헤맸죠. 그게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어요.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남편은 생각했어요. 명확하게, 또렷하게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이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것도요. 기억은 선명했고 판단력도 멀쩡했죠. 단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뿐이었어요. 진단서가 있었으니까요. 법원 판결이 있었으니까요. 보호자가 서명한 서류들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남편은 다른 환자들과 함께 간단한 인지 검사를 받았어요. 간호사가 질문을 던졌죠.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아침에 뭘 먹었는지. 남편은 일부러 틀린 대답을 했어요. 날짜를 헷갈려 하는 척,
장소를 모르는 척, 기억이 안 나는 척 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치매 환자가 갑자기 멀쩡해지면 사람들이 의심할 테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은 모든 걸 기억했어요. 아내와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첫째가 태어난 날, 둘째가 학교에 입학한 날. 모든 순간이 생생했죠. 그리고 그 기억들이 칼처럼 남편을 찔렀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이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첫째 딸이었죠.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면회실에서 딸을 만난 남편은 울컥했어요. 하지만 참았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재혼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아빠 상태가 어떤지 궁금했다고요. 남편은 대답 대신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며 굵어진 손이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는 기억하냐고,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죠.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생일을 말했고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인형 이름까지 기억해냈어요. 딸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뒤를 돌아봤어요. 간호사가 서 있었죠. 그리고 딸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괜찮다고, 아빠가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은 것 같다고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딸도 알고 있구나. 자신이 멀쩡하다는 걸요. 하지만 믿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믿으면 불편해지니까요. 엄마를 비난해야 하니까요. 가족이 완전히 깨진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딸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오겠다고 몸조리 잘하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았죠. 과연 그랬어요. 딸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오지도 않았고요. 남편은 철저히 혼자가 됐어요. 2달째, 남편은 요양원 일과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 체조에 참여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정원을 산책했죠. 다른 환자들과도 친해졌어요. 대부분 남편보다 나이가 많았고 상태도 심각했어요. 자기 이름을 잊은 할머니, 매일 돌아가신 남편을 기다리는 할머니, 아들이 곧 데리러 온다며 가방을 싸는 할머니. 남편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걸까? 진짜로 기억을 잃게 되는 걸까? 두려웠어요. 연기와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정원에서 산책하던 중이었어요. 남편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때 옆 벤치에 있던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요. 팔순이 넘은 분이었는데 이곳에서 가장 정신이 또렷한 사람이었죠. 할아버지는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자네는 환자가 아니라고, 눈빛을 보면 안다고요.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부인하지 않았죠. 할아버지의 눈빛이 진실을 꿰뚫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자기도 처음엔 멀쩡했다고,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여기 가뒀다고, 근데 이제는 정말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요. 그러니 조심하라고, 이곳에 오래 있으면 진짜 환자가 된다고, 빨리 나가야 한다고요. 남편은 물었어요. 어떻게 나가냐고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방법이 없다고, 한번 들어오면 끝이라고, 자기처럼 되지 말라고요. 그날 밤 남편은 결심했어요.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떡해요. 전화기도 없고 외출도 못하고 면회객도 없는데요. 며칠을 고민하던 남편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직원들을 속이는 거였죠. 점점 상태가 좋아지는 척, 기억이 돌아오는 척,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검사를 받을 수 있을 테고 병원을 나갈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요. 남편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다음 날부터 인지 검사에서 정답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날짜도 맞히고
장소도 기억하고 간단한 계산도 척척 해냈죠. 간호사들이 놀라워했어요. 환자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약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기록했죠. 일주일 뒤 담당 의사가 남편을 불렀어요. 재검사를 하자고 했죠. 남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검사실에서 의사는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기억력 테스트, 인지력 테스트, 판단력 테스트. 남편은 모두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처음 진단과 다르다고, 이상하다고 중얼거렸죠. 남편은 이때다 싶었어요. 의사에게 말했죠. 자신은 처음부터 치매가 아니었다고, 아내가 꾸민 일이라고,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략이었다고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단서가 있다고, 법원 판결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요. 남편이 애원했어요. 제발 다시 검사해달라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싶다고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보호자, 아내였어요. 이제는 남이 된 그 여자요. 남편의 희망이 꺼졌어요. 아내가 동의할 리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옆 침대에 누운 할아버지가 깰까 봐요. 시간이 흘렀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남편은 점점 지쳐갔어요. 희망이 사라졌고 의욕도 꺾였죠. 정말로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같은 풍경, 같은 사람들, 같은 대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남편의 정신은 서서히 마모됐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은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봤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주름이 깊어졌으며 눈빛이 흐려져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던 남편의 머릿속에 뭔가 번쩍였어요. 잊고 있던 날짜, 잃어버렸던 이름, 흐릿했던 기억이 갑자기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기념일이 떠올랐어요. 3월 15일이었죠. 첫째 딸의 생일도 기억났어요. 6월 3일이었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꽃 이름도, 자주 가던 식당 이름도, 함께 본 영화 제목도 모두 돌아왔어요. 남편은 깨달았어요. 자신은 치매가 아니었다는 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병에 걸린 적이 없었다는 걸요. 기억은 온전했어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돌아오고 있었죠.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흐렸던 눈동자에 빛이 돌아왔어요. 꺼졌던 생명력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죠. 이제 알았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요. 남편은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반드시 나가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고요. 남편은 계획을 세웠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요. 요양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죠. 먼저 직원들과 친해져야 했어요. 특히 젊은 간호사들이요. 그들은 환자들을 동정했고 때로는 작은 부탁을 들어주기도 했거든요. 남편은 착한 환자가 됐어요. 불평하지 않고 지시를 잘 따르고 다른 환자들을 도왔죠. 식사 시간에 거동 불편한 할머니를 돕고 산책 시간에 휠체어를 밀어드렸어요. 한 달쯤 지나자 직원들이 남편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모범 환자라고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어느 날 남편은 젊은 간호사 한 명에게 부탁했어요.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말했죠. 혹시 컴퓨터를 잠깐 쓸 수 있겠냐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들 이름이 궁금하다고, 기억 훈련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정상은 안 되지만 잠깐만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요. 사무실로 안내받은 남편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간호사는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죠. 결과가 나왔어요. 뉴스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50대 남성, 치매 진단 후 요양원 입소. 아내는 재혼.
기사를 클릭했어요. 내용을 읽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죠. 기사에는 남편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인터뷰도 있었죠. 아내는 말했어요. 남편을 사랑했지만 치매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자신도 살아야 한다고, 이해해달라고요. 댓글들은 반반으로 갈렸어요. 아내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해한다는 사람도 있었죠. 남편은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러다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어요. 재산 이전 기록이었죠. 치매 진단을 받은 바로 다음 날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 모두 아내 이름으로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총액은 5억 원이 넘었죠.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일이었죠. 더 검색했어요. 아내의 이름을 쳤죠. 또 다른 기사가 나왔어요. 아내의 재혼 소식이었는데 신랑 정보가 실려 있었어요. 사업가 김우진 씨와 재혼. 남편은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김우진. 아내의 대학 동창이었죠. 동창회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기 전 아내는 동창회에 자주 나갔었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이요.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죠. 그때 남편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만나는 게 즐거운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때 이미 모든 게 시작됐다는 걸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시간이 다 됐다고, 이제 병실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껐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모든 정보가 또렷하게 저장됐죠. 병실로 돌아온 남편은 침대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아내는 김우진과 미리 계획을 짰어요. 남편을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재산을 빼돌리고 요양원에 가둔 뒤 재혼하는 거였죠. 완벽한 범죄였어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었고 도덕적으로도 변명할 여지가 있었죠. 누가 봐도 아내는 피해자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진짜 치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요. 남편은 다시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는 증거가 필요했죠. 며칠 뒤 남편은 또 다른 부탁을 했어요. 이번엔 나이든 간호사에게요. 과거 서류를 보고 싶다고, 자신이 언제 입소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죠. 간호사는 의아해했지만 서류를 가져다 줬어요. 개인 기록 처리였죠. 남편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입소 날짜, 진단서, 보호자 동의서, 재산관리 위임장. 모든 서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들 사이에서 남편은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죠. 진단서 날짜였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날짜와 재산 이전 날짜, 그리고 아내가 김우진을 처음 만난 날짜가 모두 일치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했죠. 남편은 서류를 복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죠. 요양원에는 복사기가 환자 구역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사진이요.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은 재빨리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사진을 찍듯 기억했죠. 날짜, 이름, 금액, 서명. 모든 정보를 외웠어요. 기억력은 여전히 완벽했거든요. 간호사가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서류철을 덮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노트에 모든 걸 적었어요. 날짜, 금액, 이름 순서, 증거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요. 노트는 베갯니 속에 숨겼어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은 더 많은 정보를 모았죠. 요양원 직원들과 대화하며 자신이 입소할 때 상황을 물었어요. 아내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요. 한 간호사가 기억을 되살리며 말했어요. 보호자분이 울면서 입소 서류를 작성했다고, 하지만 눈물이 좀 이상했다고요. 진짜 슬픈 것 같지 않았대요. 또 다른 직원은 말했어요. 보호자분이 입소 비용 이야기할 때 표정이 밝아졌다고, 돈 걱정은 없다고 했대요. 작은 증언들이 모였어요. 하나하나는 별것 아니었지만
합치면 그림이 그려졌죠. 남편은 모든 걸 노트에 기록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이제 남편에게는 충분한 정보가 있었어요. 날짜, 금액, 증언, 정황.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밖으로 알리느냐는 거였죠. 요양원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전화도 감시당했고 편지도 검열당했으며 면회객도 없었죠. 남편은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요양원에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왔어요. 대학생이었죠.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 실습 차온 거였어요. 남편은 그 학생과 친해졌어요. 산책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눴죠. 학생은 남편을 좋아했어요. 다른 환자들과 달리 대화가 통했거든요. 일주일쯤 지나자 남편은 학생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혹시 자기 이야기를 밖에 알려줄 수 있겠냐고, 자신은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다고 도와달라고요. 학생은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치매 환자들은 종종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증거를 보여줬어요. 베갯니 속에 숨겨둔 노트를요. 날짜, 금액, 증언이 빼곡하게 적힌 노트를 본 학생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건 진짜일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학생은 물었어요. 자기가 뭘 해주면 되냐고요. 남편은 대답했어요. 변호사를 찾아달라고, 법률구조기관에 연락해달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학생은 약속을 지켰어요. 법률구조공단에 남편의 사연을 전달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 요양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변호사로부터였죠. 남편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법률구조공단 소속으로 무료로 사건을 맡아주는 사람이었죠. 요양원 상담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변호사는 회의적인 눈빛이었어요. 치매 환자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30분을 대화한 뒤 변호사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남편은 또렷했어요. 날짜를 정확히 기억했고 사건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죠. 변호사가 물었어요. 정말 치매가 아니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다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변호사는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기억하는 모든 정보, 날짜, 금액, 증인, 정황을 빠짐없이 기록했죠. 2시간 동안의 면담 끝에 변호사는 말했어요. 이 사건을 막겠다고요. 승산이 있다고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재검사였어요. 남편이 정말 치매 환자인지 아닌지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했죠. 변호사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치매 진단 재검사 및 법적 능력 회복 요청이었죠. 일주일 뒤 법원의 허가가 떨어졌어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죠. 남편은 요양원을 나왔어요. 일시적이었지만 4개월 만에 처음 밖 공기를 마셨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거리의 소음이 시끄러웠죠.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게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이틀에 걸쳐 검사를 받았어요. MRI, 인지기능검사, 심리평가, 혈액검사까지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어요. 진단명 정상, 치매 증상 없음, 인지기능 정상, 법적 능력 있음. 변호사는 그 진단서를 들고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싸울 수 있다고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산 반환 청구, 이혼 무효 소송, 사기 혐의 고소까지요. 아내 측에 소장이 전달됐어요. 사흘 뒤 아내의 변호사로부터 답변서가 왔어요. 내용은 간단했죠. 전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라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요. 재혼도 법적으로 문제없으며 재산 이전도 정당했다고요. 하지만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최신 진단서를 제출했죠. 남편이 치매가 아니라는 의학적 증거를요. 법정 날짜가 잡혔어요. 한 달 뒤였죠. 그동안 남편은 요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법원의 허가로 임시 거처를 마련했죠. 작은 고시원 방이었지만 자유로웠어요. 변호사와 매일 만나 사건을 준비했어요. 증거를 정리하고 증인을 찾고 진술을 준비했죠. 한편 아내는 달랐어요. 처음엔 여유롭게 대응했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최신 진단서를 본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급히 김우진과 만났죠. 두 사람은 대책을 논의했어요. 김우진은 말했어요. 원래 진단서를 다시 확인해 보라고, 혹시 조작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라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이 작은 개인 병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 원장이 김우진의 대학 동기였다는 거요. 변호사는 그 사실도 파악했어요. 병원 기록을 조회하고 원장의 진료 기록을 확인했죠.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받은 치매 검사가 비정상적으로 간단했다는 거예요. 정밀 검사 없이 짧은 문진만으로 진단서가 발급됐죠. 더 파고들자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 병원에서 같은 시기에 발급된 치매 진단서가 유독 많았다는 거, 그리고 그 환자들 대부분이 재산 분쟁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요. 변호사는 확신했어요. 이건 조직적 범죄라고요. 검찰에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어요. 허위 진단서 발급, 사문서 위조, 사기 방조 혐의로요. 상황이 커졌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가짜 치매 진단으로 재산 빼돌려. 충격적 사기극. 기사가 나갔어요. 남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죠. 여론이 들끓었어요. 댓글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아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죠. 아내는 집에 틀어박혔어요. 밖에 나갈 수 없었거든요.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쳤죠. 김우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았고 사업에도 타격을 입었죠. 드디어 법정 날이 왔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방청객, 기자, 카메라까지요. 관심이 뜨거운 사건이었죠. 남편은 원고석에 앉았어요. 멀리 피고석에 아내가 보였죠. 4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아내는 초췌해 보였죠. 머리가 많이 빠졌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아내는 고개를 돌렸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증을 시작했어요. 최신 진단서를 제출하고 원래 진단의 부실함을 지적했으며 재산 이전 과정에 의심스러운 점들을 나열했죠. 그리고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어요. 아내와 김우진의 통화 기록이었어요. 치매 진단받기 한 달 전부터 두 사람이 빈번히 연락했다는 기록이요. 또한 김우진과 병원 원장의 관계도 밝혔어요. 대학 동기이며 수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아내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모든 게 우연이라고, 아기가 없었다고, 단지 남편을 걱정해서 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진행했어요. 먼저 남편이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가 질문했어요. 치매 증상을 느낀 적이 있냐고요. 남편은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한 번도 없었다고요. 기억은 선명했고 판단력도 멀쩡했으며 단지 아내를 믿었을 뿐이라고요. 판사가 또 물었어요. 왜 진작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고요. 남편은 답했어요. 요양원에 갇혀 있었다고,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누구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고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다음은 아내 차례였어요. 증인석에 선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도 피해자라고, 병원을 믿었을 뿐이라고, 남편을 버린 게 아니라 살려고 했다고요. 하지만 변호사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왜 진단 다음 날 바로 재산을 이전했냐고, 왜 김우진과 한 달 전부터 통화했냐고, 왜 요양원 입소를 그렇게 서둘렀냐고요.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떨렸죠. 판사가 휴정을 선언했어요. 일주일 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병원 원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검찰 조사 끝에 원장은 자백했죠.
김우진에게 부탁받아 부실 진단서를 발급했다고 돈을 받았다고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아내는 고개를 떨궜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재판은 그렇게 끝났어요. 일주일 뒤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혼 무효, 재산 반환. 아내와 김우진, 병원 원장 모두 사기 혐의 유죄. 법정을 나서는 남편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죠. 판결문이 낭독됐어요. 재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및 예금 총 5억 3천만 원을 즉시 반환할 것. 이혼 신고는 무효로 하며 재혼 또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선고함.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의자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죠. 김우진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고개를 떨궜어요. 그의 인생도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사업은 망했고 평판은 바닥에 떨어졌으며 형사처벌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원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어요.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위반이었고 사기 방조는 중범죄였죠.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남편의 승리를 축하했죠. 하지만 정작 남편은 미소 짓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28회를 함께 산 여자였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옆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기분은 복잡했어요.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죠. 법정을 나서는 남편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이크와 카메라가 그를 에워쌌죠. 질문이 쏟아졌어요. 지금 기분이 어떤지, 아내를 용서할 생각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뭔지요. 남편은 짧게 대답했어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요. 그리고 인파를 헤치고 걸어갔어요. 변호사가 뒤따라왔죠.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잘 싸웠다고, 이겼다고,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죠. 며칠 뒤 재산 반환 절차가 시작됐어요. 아내는 남편 명의로 빼돌렸던 모든 재산을 돌려줘야 했어요. 부동산 등기를 되돌리고 예금을 이체하고 보험 수익자도 변경했죠. 집도 돌려줘야 했어요. 아내와 김우진이 살던 그 집이요. 이사 날 남편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20년을 산 집이었죠. 두 아이가 자란 곳이었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죠. 아내가 짐을 싸서 나왔어요. 큰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모두 남편의 것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현관 앞에서 마주쳤어요.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남편을 똑바로 볼 수 없었죠.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아내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죠. 무서웠다고요. 늙는 게, 가난해지는 게, 혼자 남겨지는 게요. 김우진은 여유가 있었고 안정적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다고요. 남편은 물었어요. 자신이 치매가 아니란 걸 알았냐고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고요. 처음부터 알았다고요. 하지만 계속 밀어붙였다고,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요. 남편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죠. 이미 지친 상태였거든요. 아내가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가방을 끌고 계단을 내려가는 그 모습은 초라했죠.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였어요.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낯선 사람이었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남편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들은 그대로였지만 온기는 없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사방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렸던 가족 사진은 사라졌고 아이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남편은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재산은 돌려받았지만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고 친구들도 어색해했죠. 외로웠어요.
며칠을 혼자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뉴스를 보고 산책을 하고 저녁을 먹고 잠들었어요.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요양원보다는 나았죠. 자유로웠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나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우진과 아내가 항소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판결에 불복한다는 거였죠.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이미 밝혀졌고 증거는 명확했으니까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항소심도 이길 거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2달 뒤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아내와 김우진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죠. 게다가 형사 재판도 진행됐어요. 검찰은 아내와 김우진을 사기죄로 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충분했거든요. 판결이 내려졌어요. 병원 원장은 징역 2년, 김우진은 징역 1년 6개월, 아내는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아내는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됐어요. 일자리를 잃었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으며 살던 동네에도 있을 수 없었죠. 결국 아내는 시골로 내려갔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동정도 분노도 아니었죠. 그냥 담담했어요. 인생은 공평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쁜 짓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요. 한편 남편의 삶은 조금씩 회복됐어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치매는커녕 건강한 상태였죠. 의사가 말했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몸 상태도 좋아진 것 같다고요. 남편은 그 말에 공감했어요. 요양원에 있을 때는 매일 불안했고 무기력했으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했어요. 등산이었죠. 젊었을 때 즐겨하던 운동이었는데 결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산에 올랐어요. 혼자서요. 정상에 올라 먼 산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느 날 산에서 등산 모임을 만났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었죠. 함께 등산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새로운 인연들이 생겼어요. 등산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저녁 식사도 했죠. 사람들은 남편의 사연을 몰랐어요. 뉴스를 봤을 수도 있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았죠. 그게 고마웠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의 자신으로 대해주는 게요.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은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상처는 아물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어느 날 남편은 깨달았어요. 자신은 이제 자유롭다는 걸요.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으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걸요. 1년이 지났어요. 남편은 예전 집을 팔았어요.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거든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배신당한 아픔도 모두 그 벽에 스며 있었죠.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20평짜리 원룸이었는데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아침마다 커튼을 열면 따뜻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남편은 간단한 살림을 꾸렸어요. 소파, 침대, 책상, 그리고 작은 식탁이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벽에는 아무것도 걸지 않았어요. 가족 사진도 추억의 물건도 없었죠. 깨끗하게 비워둔 벽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등산은 계속했어요. 이제는 등산 모임의 핵심 멤버가 됐죠. 사람들은 남편을 좋아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믿음직스러웠거든요. 어느 토요일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모임 사람들과 함께 산 아래 식당에 들렀죠.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벼운 농담,
최근 뉴스, 다음 등산 계획 같은 것들이었죠. 그때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의 사연을 뉴스에서 봤다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고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남편을 바라봤죠. 남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힘들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어요. 여성이 또 물었어요. 아내를 용서했냐고요. 남편은 생각에 잠겼어요. 용서라는 단어를 곱씹었죠. 그리고 대답했어요. 용서는 아니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길, 그 여성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강한 사람이라고, 존경스럽다고요. 남편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창가에 앉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문득 요양원에서 보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갇혀있던 시간, 기억을 잃은 척해야 했던 순간들, 혼자 울던 밤들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 시간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걸요. 배신과 고통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했다는 걸요. 물론 다시 겪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도 않았죠.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첫째 딸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아빠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그때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다시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한참 침묵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만나자고요. 일주일 뒤 작은 카페에서 딸을 만났어요. 딸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죠.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어요. 딸이 먼저 말했어요. 그동안 후회했다고, 아빠를 외면한 게 평생 죄책감이었다고, 용서해달라고요. 남편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가웠죠.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넌 내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 라고 말했어요.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였죠.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단단해졌거든요. 그날 이후 딸과 연락을 이어갔어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전화하고 명절에는 함께 밥을 먹었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딸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둘째 아들은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기다렸지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아들에게도 아들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남편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책을 읽고, 등산을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요리를 했죠. 소소한 행복들이었어요. 크지 않지만 분명한 것들이었죠. 어느 날 남편은 우연히 아내를 봤어요. 시장 한편에서였는데 아내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계산대에 서서 손님을 받고 있었죠. 머리는 많이 휘어졌고 등은 굽어 있었어요. 겨우 50대인데 70대처럼 보였죠. 남편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였어요. 28회를 함께한 사람이었죠.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돌아섰어요. 다가가지 않았죠. 서로에게 더 이상 남은 게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사람은 기억을 잃을 수 있지만 한 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아내는 남편의 기억을 지우려 했어요.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가둬서 존재 자체를 없애려 했죠. 하지만 결국 사라진 건 아내 자신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간적으로요. 반면 남편은 모든 기억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걸 남편은 몸소 증명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남편은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죠. 또 하루가 끝났어요. 남편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기억을 잃어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삶의 진리를 되새기는 것뿐이었죠. 어둠이 내렸어요. 방 안에 불을 켰고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이제 남편에게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있었어요. 미움이 아니라 평온함이 있었고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자유였어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으며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자유요. 그게 남편이 되찾은 가장 큰 것이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고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어요. 아픔도 배신도 거짓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진실도 새로운 시작도 있었죠. 남편은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산에 오르고 사람들을 만나고 밥을 먹고 웃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기억을 간직한 채, 진실을 품은 채, 자유로운 영혼으로요. 그게 남편이 선택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아름다운 선택이었어요.